예, 7월이 시작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러실 거고요. 뭐 직장도 그렇고 또 여름 휴가도 그렇고 굉장히 또 변화가 많은 7월이 될 텐데요. 주식시장은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흐름들 살펴보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유권 광화문 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7월 흐름은 어떻게 될는지. 원래 사실은 썸머랠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최근 몇 년은 썸머랠리가 좀 실종됐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고 그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7월 하면 역시 이제 뭐 실적 시즌 오기 때문에 예.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올해 7, 8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예년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안 나와도 좀 시장에서 그냥 코로나니까 인정하고. 그러겠지. 근데 반대로 좋게 나오는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섹터들은 또 시장에 관심이 많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섹터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2분기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을 다 반영해도 지금 너무 굉장히 그러니까 비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은 시크리컬 쪽보다는 지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우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들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봤을 때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쉬어가지만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또 다시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전히 관심 갖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심, 개별주 중심의 시장 흐름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경로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여지가 있는 쪽은 또 언택 관련주다. 그리고 보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 좀 조정받을 때 용기를 좀 내볼만 합니까? 아니면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대장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시장 예상치만 나와준다고 하면 네. 그 다음 시즌을 보면서 또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장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화려하게 주가가 가지는 않겠지만 꾸준하게 가는, 시장이 좋아진다면 계속 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좋은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2분기에 언택 관련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생각보다도 그 종목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 약간 이제 그런 종목들은 피해가는, 그러니까 좀 더 종목들이 보다 압축되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말고도 언택 관련주들이 또 많이 있고 얘기할 것은 있는데 시간을 일단 벌기 위해서 뒤까지 좀 가보고 중국 모멘텀이 어제 이제 불었어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시 주석도 이제 한국에 온다고 했고 관계들은 좋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앞에 닥쳐서 시진핑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갈 수가 없는 환경이어서 이걸 얼마나 해석할까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단기 모멘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광도 서로 못 가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들은 어저께 급등하긴 했지만 이미 이 한한령 때문에 그 오래 되면 지속되면서 중국 로컬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뭐 가장 큰 그 엔터주들의 수익 구조가 공연에서 나오는데 공연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공연을 뭐 인터넷으로 공연을 했을 때 BTS급 정도가, BTS급이나 뭐 블랙핑크 정도 급의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기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겠는가. 반대로 이제 미디어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미디어 노출 빈도가 낮았지만 앞으로는 한한령이 풀림으로 인해서 어떤 광고라든지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 소비 쪽으로 보는 섹터조차도 좀 약간 종목군들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네. 좀 더 선별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주보다는 콘텐츠, 그럼 콘텐츠 쪽에서 조금 압축해 볼 수 있는 건 뭐 어떤 겁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콘텐츠입니까? 아니면 뭐 게임 업종일 수 있나요? 저는 의외로 게임 업종을 좀 네. 봐야 된다고 보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한령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업종이 뭐 대부분의 좀 업종들이 네. 많겠지만 그 가장 큰 불이익을 보고 있던 업종이 게임 업종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파노가 파노가 안 계속 나왔죠. 안 나오면서, 예. 근데 이제 파노가 열리면
그 시장이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한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파노 관련된 기대주들을 좀 계속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를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나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네티즌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 1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노 발급된다고 하면은 펄어비스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구조가 굉장히 좋은데 새로운 그냥 매출단이 한 2배 이상이 되는 매출단이 한번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 게임 업종 들고 계신 분들이 파노 기대감으로 지난 2, 3년 동안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이미 중국에 대한 파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이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뭐 NC소프트가 대장주로서 선두에 서 있는 거고요. 최근에 뭐 일부 캐주얼 게임이나 또 웹진 이런 것도 오늘 강하네요. 근데 펄어비스 이사님은 주목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SK 바이오팜이 이제 내일 상장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러 바이오들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바이오팜 상장이 사실 좀 끝단의 이슈로 이제 마지막 불꽃을 좀 확 태우는 모양새인데, 조금 바이오에 대한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상장 이후에 바이오들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 그 신규 상장주가 이런 대여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바이오 주식의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팜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은 상장함과 동시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금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자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공부도 많이 못 받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투자했던 여러 바이오주들을 포트를 정리해서 SK 바이오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이 많이 이렇게 분산돼 있을 때 포트를 줄인다고 했을 때 주도주는 다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좀 짜잘한 포트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좀 포트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바이오 주식이 지금 계속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큰 거고, 아마 SK 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또 시장이 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한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아야 그 이후에 좀 다시 또 바이오 주식들로 또 시장에 좀 시각이 돌아오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팜 상장과 이 바이오 제약에 대한 시각이 좋으시네요. 그러면 SK 바이오팜 상장과 관련되어 있는 SK도 괜찮게 보십니까? 네. 첫날 뭐 내일 상장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예상이 공모가에서 이제 시가 기준 100% 뜨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인 SK 관심 많을 거고, 뭐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그 SK 바이오팜을 못 사기 때문에 그냥 SK 그룹주를 사는 그럼 약간 그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SK 관련사들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SK 바이오팜이 상장이 결정됐을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SK 바이오랜드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27%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SK 바이오랜드는 SK 바이오팜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시장의 어떤 좀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좀 시장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또 시장의 에너지가 좀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좀 약간 SK 그룹주 위주로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는 앞서 제가 잠깐 들은 판단으로는 어쨌든 주도주 중심의 언택으로 가게 되면 경기 관련주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뭐 차화정 뭐 이렇게 한때 과거에 풍미했던 이런 주식들은 좀 어떻게 됐건가 이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상태에서는 가치주보다 항상 성장주가 좋아지는 관계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우리나라 이런 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빠진 거로 인해서 저가 매수를 가진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현대차, 기아차 그룹은 그래도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니콜라 같은 경우에 30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팔고 있는 건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BYD를 제외해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수익을 가장 잘 내고 있는 게 또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현대차그룹은 지금 시총이 너무 좀 저렴해 보인다. 왜냐하면 좀 친환경차로 뭔가 그룹 자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현대차는 좀 나중에는 좀 새로운 좀 밸류로 시장에서 네.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좀 그 와중에서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전략을 주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조금 더 압축하는 전략들로 가야 된다는 게 말씀이신데 그죠? 바이오까지 포함해서 전략 관심 섹터 좀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뭐 5G 최근에 뭐 네. 다들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5G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에이스테크가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에 이제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삼성향으로 가장 좀 비중이 높은 에이스테크와 서진 시스템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네. 미국의 5G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 아닌가. 뭐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4대 통신사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이런 회사들조차도 이제 어떤 5G 투자가 하반기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대장주로 5G 대장주로 뭐 시장에서 보고 있는 KMW 같은 네. 종목들 그리고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들 또 역시 여전히 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5G를 일차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주목할 섹터 또 있습니까? 네. 그 정부에서 지금 수소경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 드라이브를 굉장히 많이 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소재 종목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양극재, 음극재, 뭐 전고체 업체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수소경제를 외쳐도 소재가 지금 국산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국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탄소 섬유를 지금 뭐 이미 상용화를 시켜놨거든요.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의 도레이와 몇몇 일본의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에서 80%를 가져가고 있고요. 수소 에너지의 그 변환과 이동 뭐 과정에 이제 그게 필요한 모양이죠. 가장 중요하죠. 네,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백금 촉매 그리고 탄소 섬유, 멤브레인 소재가 가장 예. 중요한 핵심 소재인데 멤브레인은 어느 정도 국산화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백금 촉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교세라가 이 역시도 70~80% 글로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탄소 섬유 역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데 이 소재 역시도 일본의 도레이 케미칼이 한 70%에서 80% 점유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은 그 수소 탱크를 만들고 있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 네.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서 수소 탱크를 만드는데 거기에 원가의 70%가 탄소 섬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100% 전량 공급하는 게 도레이 케미칼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쪽이 국산화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는 아마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생각하면 딱 소재업종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소 경제에서 소재업종 하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하죠. 이게 그만큼 잘 안 알려져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으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국산화가 시급한 쪽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효성첨단 소재를 퓨어캠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학업종으로도 집어넣어야겠지만 아라미드 소재나 이런 탄소섬유의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프리미엄 요인이 좀 가능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쉽네요. 시간이 아까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오늘은 이제 7월 전망이었고 지금 말씀한 결국 이제 성장주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맞습니다. 시각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시각 좀 더 압축해서 들을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증시 전망과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